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 정부 장관들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대로 모르고 처신하는 것 같습니다. 맨 앞에서 설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작에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전국을 돌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선거운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 이정재와 찍은 사진까지 돌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뜸 들이지 말고 출마 선언하는 게 맞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당내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9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연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도 지켰으면 합니다. 참 딱한 정부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끝판 토론, 저는 장윤미입니다. 네, 백운기의 정치본색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활발한 댓글이 정치본색을 살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치본색 댓글마당은 제가 항상 유네스코 문화유산급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글들이 많이 오가는지요. 서로 안부도 주고받고 나라 걱정도 하고 깨어있자고 독려하고 참 좋습니다. 보면서 제가 힘을 많이 받습니다. 임서윤님, 정어리대로 제가 애가 쓰인다고 하니 저희 남편 말 60만 정어리가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120만인데 하더라고요. 우리 60만 정어리대님들 한 명씩만 데리고 오기 운동 어때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100만 정어리, 120만 정어리대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어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문석 박사님 오늘 얼굴이 좀 착해 보이는데요? 예, 컨셉입니다. 컨셉. 아니 제가 그제 영암을 갔는데 전라남도. 예, 영암을 갔는데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나오는데 한 분이 꼭 셀카를 찍자고 같이 하면서 찍자고. 정어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예, 반갑습니다. 또 이 먼 곳에서 또 이 정어리를 뵈니까 참 좋네요. 그렇게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디 다녀오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도 정어리예요. 그러는데 예. 요즘 정어리라고 인사하시는 분들 만나면 정말 반갑습니다. 많이 봤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정어리입니다. 뭔가 우리끼리 비밀 암호 같고 좋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 로마가 크리스찬들 박해할 때 그 크리스찬들 암호가 물고기였어요. 물고기였죠. 네. 예. 그래서 교회당에 보면 그 물고기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그 물고기 오병이어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이제 물고기 안에 좀 제가 설명을 하자면 히브리어로 익투스 또는 익서스라고 네. 이제 읽는데 그게 물고기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5 글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다 이제 이런 뜻이랍니다. 아. 그래서 그게 크리스찬들의 암호가 됐지요. 예, 우리 정어리 암호를 쓰면서 우리가 한번 세상을 바꿔봅시다. 오늘 먼저 이뇨한 혁신위원장 29일까지 자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참 도덕 부족하다. 그러면서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 해서는 좀 그렇지요. 부모 탓을 하는 것.
이준석 전 대표 지금까지 정치 쭉 살아오고 보면서 부모 얘기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반발을 심하게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29일까지 자숙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인요한 위원장 끝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와가지고 쭉 한 걸 지켜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 아무나 하는 것 아니고 혁신 아무나 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경험을 쌓고 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끄집어내려면 본인이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인요한 씨가 뭘 갖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라고 하죠. 의사 지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그걸 별로 보여준 기억이 없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가서는 안 될 자리 이런 것들을 잘 봐야지요. 그냥 뭐 한다고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논란이 됐던 발언이 뭐였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이 하신 말씀 종합하면 난 아랫목에서 도덕을 배웠다. 그래서 준석이 부모 욕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랫목에서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가실 때는 이번 건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발언을 들어봤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부모 얘기를 한 것 좀 그랬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적어도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하게 너 몇 살이야인데 나이를 떠나서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그런 그 서로 인격체죠. 그런데 부산 가서 미스터 린턴으로 시작하는 그 대화에 크게 뭐 화내거나 별다른 반응 없이 그냥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목도를 했었는데 정말 뒤끝 길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특히나 도덕 없다라는 그런 표현은 정말 이건 완전히 인격살인 같은 건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또 부모에게 잘못을 돌리고 부모 잘못이다. 그러면서 또 그 마무리하는 거는 다 끌어놔야 된다. 도대체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이 너무 많으면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요. 인요한 위원장이 처음에 화려하게 주목받고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새치혀로 결국 혁신위가 성과 없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실언을 떠나서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와서 한 것 박진영 부원장 보시기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중진들 험지 출마하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성과를 못 내면 그냥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인요한 위원장 처음 임명됐을 때 파란 눈의 윤석열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과하는 걸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제일 잘한 일이 그거 같아요. 예, 사과한 거. 사과한 것 예. 같은데. 사과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 정치권에서 사과 잘 안 하는데 사과하는 거는 잘하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설화들 나올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들어요. 바이든 날리면 이 XX 저 XX. 대통령이 그런 설화에 휩쓰이는데 뭐 여당의 혁신위원장이든 야당의 국회의원이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을 끌어안는 것은 포기했다. 도덕, 버르장머리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대기에 있는 포도를 따먹으려고 계속 점프해도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게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라서 먹어봐야 맛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품어서 총선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이준석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정교육도 잘못된 사람,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 저는 보수 진영 내에서 이제는 쳐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박사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특히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국회의원 배지 나야롱뽕으로 따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딱 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중진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이제 딱 볼 거 아닙니까? 그래 한번 보자. 그랬다가 이제 허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뭘 이렇게 내놓는데 씨알도 안 먹히고 이제 맨 처음에 주호영 의원이 나는 대구 안 떠난다. 장제원 의원 버스 동원해. 이제 김기현 대표까지 왔다 갔다 눈치 보다가 울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 하는 걸 딱 보면서 어느 순간 아 이거 허당이구나. 감을 잡은 거죠. 그렇죠. 허당이구나 감을 잡았던 게 주호영 때 제대로 진압을 했었어야 되고요. 장제원 때 더 세게 진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진압이 안 되니까 이제 뭐 정권을 다 주겠다고 했던 김기현 대표가 말 그대로 정면 충돌을 하면서 나 니보다 대통령하고 더 친해 이렇게 지금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3시간 이상 독대하기도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파리가 본격적으로 이뇨한과 김기현 두 사람에 있어서의 대통령 파리가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말실수 이야기하는데 가장 최악의 발언을 한 겁니다. 패륜적 발언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화 보면 야 이 새끼야 너가 아빠 뭐해? 너가 이거 아버지 하고 뭐 하시노?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너 엄마 뭐해? 너 엄마 뭐 하시노?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치명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버르장머리입니다. 버르장머리하고 거의 동급이 본데 없이 컸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탐탁지 않으면 본데 없이 컸어. 보고 배운 것 없이 큰 가정교육 못 받은 며느리를 공격할 때 시어머니들이 많이 쓰고 그러한 것들이 문학 작품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본데 없이 컸으나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표현들은 말 그대로 정치 영역에 있어서 성인과 성인의 영역에 있어서 어른과 어른들의 영역에 있어서 안 되는 그 발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요한 참 버르장머리 없이 말을 했다. 그리고 본데 없이 말했다. 라고 비판받아도 똑같다. 할 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요한은 저 발언 하나로 자신의 화려한 정치 대비로 초라한 정치의 종말을 맞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국민의힘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서대문 출마까지 노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문석 박사. 예, 이제 본인의 정치적 꿈은 이제 다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정치 역량에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요. 혁신위에서 의논되고 내부적으로 의결된 내용을 뱉어냈을 때는 상당히 힘이 실렸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임기응변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토해내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생명도 자기 목을 쳤다. 예. 영남 중진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로 나가라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했고 이게 내 뜻이 아니고 용산 뜻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뜻을 받았다라고까지 압박을 했는데 중진들이 보여준 행동은 완전히 반대였지요. 거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실언까지 겹치면서 이뇨한 위원장이 사면 초과에 빠졌는데 서정국 변호사 일단 김기현 대표가 울산으로 내려가서 했던 발언들은 혁신위원장 보라고 한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먼저 그 발언부터 이준석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최강욱은 뭐 설치는 앙컷이라도 이게 사과도 안 하는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사과한 것도 잘했지만 잘했다고요. 근데 저는 발언 내용도 이게 아주 막말이 아니라 봐요. 인요한 위원장은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를 온돌방의 문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랫목 교육. 제가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학폭에 휘말리가 제가 반성문을 쓴 적이 있어요. 부모를 쏘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가정교육을 제가 잘못시켜 죄송합니다. 학폭에 휘말렸어요. 학폭 가해자였어요. 가해자였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제가 반성문을 썼어요. 서정국 변호사도 그 장관 되겠네. 뭐 그건 모르죠. 네. 근데 제가 반성문에 뭐라 썼냐? 제가 이게 부모로서 우리의 교육을 가정교육 잘못시켜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래 써냈어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이준석이가 도덕이 없고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거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걸 가정교육부터 이게 지적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까지 이렇게 뭐 비난하는 건 한 거는 과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서는 가정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 문화를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준석이가 도덕이 없다는 거 이건 팩트잖아요. 이거 팩트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팩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거는 서정욱 변호사의 예, 대부분의 아마 우파 견해지.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는 제발 좀 그 본인의 논리가 상식에 맞는지를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팩트가 뭡니까? 팩트는 객관적인 거예요. 자, 그럼 팩트라고 안 하고 그럼요. 많은 분들이 우리 우파 쪽에 많은 분들이 이준석이 저 싸가지 없어. 서정욱 변호사 예. 이게 볼펜이죠. 예. 팩트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팩트라고 바꾸겠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준석이 싸가지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게 팩트다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팩트는 취소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도덕성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인류한 위원장이 본인이 그 미스터 린턴 그 수모 당한 걸 앞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놓는데 한국 문화 이야기가 놓고요. 저도 뭐 아버님을 제가 잘 알아요. 이준석 아버님이 제가 거래하는 주식 정권 소장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들어서 저는 아버님까지 공개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나마 또 사과를 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잠깐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란이 이뇨한 위원장이 왜 사과를 했습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너는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논란이 되고 사과에 이른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버릇이 없다. 그거는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핵심을 잘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카바를 하거나 쉴드를 치거나 방어를 한다면 부모 문제를 가지고 부모까지 얘기한 것은 지나쳤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좀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논란의 이 본질이 부모 문제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다가 대고 부모가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한국 문화에 맞느냐? 온돌 문화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저희 아이 제가 반성문 이야기했지만 예. 저는 저희 아이가 이게 그 친구를 때렸다면 제 잘못이 크다 봐요. 그러면 부모로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예. 서정욱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를 버르장머리가 없고 도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를 끄집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잘했다고 보십니까? 뭐 이념이 사과까지 했고 저는 그까지 잘했다고는 안 하지만 잘했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주 그걸- 틀린 말인가. 그러니까 그걸 이게- 나눠서 얘기하셔야 된다니까. 부모 문제까지 끄집어 들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버르장머리가 있냐 없냐가 논란의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부모를 끄집고 들어온 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고 이뇨한 위원장도 그래서 이거 부모 문제를 끄집어 들인 것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사과한 거니까 네. 그 부분은 얘기를 하셔야죠. 사과는 했는데 그리고 자꾸 이게 마치 엄청난 막말을 인류한 위원장이 한 것처럼 이야기하니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예. 사과는 했고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이동관 아들이 학폭하면 이동관이가 가정교육 잘못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구 아들이 잘못되면 부모 탓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 좀 있어요. 그 현실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고 아마 인뇨한 위원장이 우리 온돌방 문화 이야기하면서 놓은 거지. 뭐 그게 실현일 수는 있지만 아주 뭐 혐오 막말 이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정말 동의가 안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 서정욱 변호사는 그게 유교적인 거다 이렇게 전통적인 거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봉건적이고 정근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서변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자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녀 이야기에서 서변은 반성문 쓰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서변 보고 반성문 쓰라고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건 황당무계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뭐 몇백 년 전에 사고예요. 개별 인격죄로서 자식도 독립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가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거,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용인돼 버려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후퇴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뭐 개별 인격으로 봐야 되지
부모라고 연결지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그 자꾸 이제 부모에 대해서 이제 기책 사유를 이제 부모한테 돌리고 기성전 부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지금 서변 이야기하는 유교적 사고, 뭐 그다음에 우리 그 박 부원장 이야기하는 정건대적 사고,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좋다. 두 개 다 그렇다 치고 표현의 차이라고 치고, 그럼 장제헌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장제헌 아들이 그렇게 사고를 쳐요. 그러면 아빠의 책임이잖아요. 저 이따 봐요. 그죠? 아빠의 있다. 책임이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힘당에서는 정확하게 징계했어야죠. 자, 이 정도 수준에 있어서 혁신위원장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면 장제헌은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의 구속감이에요. 저 정도 그 발언이면 이준석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장제헌은 거의 구속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평성을 가지고 공정함을 가져야 돼. 누구를 때릴 때 나의 주변에 있어서 놓치고 공격하지 않았던 영역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자신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자식 때문에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정몽준, 그죠? 그 다음에 양병필. 예. 그런데 끝까지 자식 때문에 또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동관, 그죠? 이런 사람, 장제헌이나 이동관은 이준석 부모님에 대해서 저렇게 물을 거면 이동관과 장제헌은 구속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 있게 좀 살펴보자고 이제 하면 조금 얼마나 정리를 잘못된 하죠. 이야기인지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맨 처음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발언을 시작할 때 나는 인요한 위원장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발언을 시작을 하셨으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사과한 것은 잘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꼬인 건데요. 저도 몇 차례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싸가지가 좀 없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적절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꼰대적인 시각으로 젊은 사람들을 재단하고 보려고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왜 저걸 싸가지 없다고 보는가? 어떻게 보면 그 세대가 배웠던 교육,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가 조금 달라지면서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에 부담이 없는 세대들인데 우리는 좀 눈치 보고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하면서 자랐잖아요. 그 다름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면서 제가 더 이상 뭐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저는 인요한 위원장 면전에서 영어로 얘기했던 것을 나름 의미를 부여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자니 인요한 위원장이 부담이 돼서 자꾸 그걸 공격하는데 그걸 계속 공격하려면 프레임을 이준석 전 대표가 버릇이 없다 해서 끝냈으면 오히려 먹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어찌됐든 나이가 이제 40이 됐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표를 지냈는데 자기하고 뭐 별로 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준석이 공개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 하나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좀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이제 사과를 한 것으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혁신시키겠다고 왔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이 별로 없고 결국은 자기가 했던 말에 올가미가 걸려서 그걸 그만두게 됐으니 이제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서정욱 변호사한테 질문을
그런데도 김기현 대표가 왜 울산으로 갔을까요? 라고 던진 겁니다. 근데 예, 이제 다른 그 말씀을 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시니까 예. 많이 돌아왔습니다만 예. 다시 시작합시다. 예, 그 답을 예. 하겠습니다. 저는 인류한 위원장이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호 안건 대사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호가 험지 출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 특검 폐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을 비례를 절반 공천하시오. 이런 데 여러 가지 혁신안을 내놨어요. 이게 저는 큰 방향이 다 옳다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했냐? 이게 바로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이런 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이걸 왜 인류한 위원장을 욕합니까? 그 인류한 위원장이 말이 틀렸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김기현이가 항명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인류한에 뭐 윤 대통령이 꼭 불법으로 개입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윤심을 유추할 수 있고 용산의 마음을 아마 이게 김기현 희생해라 불출마해라는 게 저는 인류한의 주장도 윤심에 실려 있다고 봅니다. 불법 개입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이제 답을 할 차례는 김기현, 장제원 의원들이 내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 아마 저는 끝까지 못 버틸 거예요. 그래 할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인류한 위원장이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 그냥 무너집니다. 운명 공동체. 그러면은 인요한 위원장 더 지속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저는 인류한 위원장 체제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 바로 무너진다니까요. 그 비난이 다 김기현한테 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타이밍을 봐서 마지막에는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불출마로. 아무튼 이제 지금 박진영 부원장 우리가 구도를 봤을 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내 뒤에 용산이 있어. 내 말을 잘 들어.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맨 앞에서 들어야 될 윤핵관 또 김기현 대표가 나 그렇게 못해 라고 지금 가잖아요. 이 힘겨루기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12월 27일 날 마지막 날인데요.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가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에 내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특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갈라지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이 지금 윤핵관들이라든가 김기현 대표 같은 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여론이 쏠리는가 그리고 의원들의 수가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저는 행동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12월 27일 날 창당하겠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김유정 의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김기현 대표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지역구 내가 내 맘대로 가겠다는데 무슨 딴소리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요한 위원장의 뭐 그 말 문제도 매우 심각한 그 타격을 줬지만 그래서 30일 날 우리가 큰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지난주에 큰 소리를 쳐놨는데 본인의 실언 때문에 지금 29일까지는 무건수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30일 날 뭔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30일 날이라는 게 저는 그동안에 이제 중진들 험지 출마하거나 불출마해라, 결단해라,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권고안을 혁신위 안으로 의결하는 그 정도의 절차거나 아니면 말 안 들으면 우리 다 물러난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보다도 이제 본인이 지금 스스로 수렁에 빠진 꼴이 돼버려가지고 30일까지 뭐 이 상황이 연장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하는 거는 저는 울산 나가겠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당대표는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왜 양손에 떡 들고 뭔가를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딱 내놓은 게 당무감사 결과잖아요. 당무감사 결과에서 원외에선 누가 1등이고 현역 중에 누가 1등인데 뭐 20몇% 지금 쳐낸다, 공천 배제한다 이런 얘기 지금 내놨잖아요. 이제 그걸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혁신위가 내놓은 그런 제안이나 공고보다 더한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 그 체제에서 이거 봐 이렇게 내놓은 거죠. 20몇 %면은 사실은 대부분이 다 영남권 의원들이에요. 수도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마 용산에 주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안을 가지고 오히려 혁신위보다 이게 더한 그 중진을 물러나게 하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안으로 던진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김장년대 시즌2는 어찌어찌 이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박사 전망까지 들어보죠. 예, 어쨌든 밀고는 가겠죠. 그런데 그 인요한 혁신위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공신력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발표는 하되 큰 파장은 없을 거다. 그리고 갈등과 내분만 키울 거다. 이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30일이 먼 날이 아닙니다. 모레입니다. 인요한이 발언을 이틀 정도 쉬고 이제 모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모레 나올 내용들의 실 내용과 상관없이 당내 갈등만 크게 키우는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끝이 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부산이대인님, 인요한은 몸은 헤비급, 행동은 플라이급입니다. 그런 글 주셨고요. 에녹 아이디 쓰신 분이 속보, 자녀 학폭 고백으로 서종욱 변호사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급부상. 근데 이 자녀 학폭 문제는요, 학폭의 문제보다는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그걸 감추려고 하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무마시키려고 하고 이런 게 문제잖아요. 사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변처럼. 네. 근데 자녀 학폭이 참 많은가 봐요. 어릴 때 안 싸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좀 싸웠어. 저도 어릴 때 많이 학폭이 싸우고 많아진 거예요. 학폭을 대응하는 태도가 변화가 생긴 요즘 거예요. 이게 전부 외아들이고 이렇게 워낙 귀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게 관심이 커진 거죠. 귀하게 키우니까. 예, 좀 달라진 거죠, 세상이. 예. 그렇다고 해도 왜 그렇게 이 정부는 높은 자리에 가면은 다들 자녀 학폭의 가해자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런가요? 그것도 참 묘한 일입니다. 우연이죠. 우연일까요? 예, 우연. 예. 서종욱 변호사 차기 법무부 장관 제안 혹시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은 저는 이게 청문회 하면 하루 만에 낙마합니다. 하루 만에. 하루만이 아니고 하기 전에 낙마 아니에요? 예선 탈락 아니에요? 제가 조국 장관보다 깨끗하게 살진 않았어요. 아이고 참 서종욱 변호사 참 매력입니다. 잘 가다가 비교를 해도 저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하고 아니 대각하면서 또 주먹 휘두르고 대각하는 그런 토론 좀 하지 말자고요. 또. 자, 이슈 넘어가기 전에 아주 재치 있는 속보 글 올려주신 애농님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를 재미있게 해주세요. 자, 지금 중진들 불출마해라, 험지 나가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중진들은 반발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틈을 노렸을까요? 뭐 자기가 어디에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 느닷없이 종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진작에 지역구 불출마 부산이죠. 예. 부산에 불출마하겠다, 수도권 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찾다 종로 카드를 내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총선에 서울의 심장부 종로에서 출마하겠습니다.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장관과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또 아름다운 경쟁이 될 겁니다. 다만 한 장관이 지역구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 지도부와도 합의가 되는 당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라고 해주셨습니다. 비례대표를 하는 게 낫다고. 비례번호를 달아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한 장관의 입지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하고도 상의를 했다라고 합니다만 대변인은 좀 다른 얘기를 하더군요. 윤희석 대변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의석수를 하나 더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겠다고 저희는 해석을 했었는데 네. 종로에 나가서 최재형 의원과 경쟁을 해서 본선에 나가겠다고 하니 네. 이거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저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박진영 부원장 보시기에 하태경 의원이 네. 종로 나갈래 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냥 몸값 올리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당에 가서 당 건물하고 상의한 모양이에요. 이거 뭐 저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도 아니고 종로가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잖아요. 그럼 험지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험지입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그 장꾀가 굉장히 발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종로 나가겠다라고 그 잡이 좀 하다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 곳 마용성 정도의
나갈래라고 이렇게 말을 돌리려고 저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정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려면 좀 시원하게 하셔야지. 예. 언론 보기에는 정치 1번지 종로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참 대단한 얘기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서정욱 변호사 지금 종로에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곳 아닙니까? 지금 이게 여론이 보수 쪽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게 희생해가지고 험지온다고 했는데 종로에 가서 이제 그 우리 박진영 원장님 말씀처럼 몸값을려서 대권으로 한번 가보자. 자기 욕심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보십니까? 전부 그래 봐요. 제 주위에는. 그럼 이게 누가 희생한다고 보겠냐고요. 저는 처음 올라올 때 최소한 이게 마포에 가서 정청래 정도는 잡아야 안 되겠나.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마포을에 가서 정청래가 최고위원이니 그 정도 잡아오면 한석 우리가 이게 없고 한석 뺏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종로 이게 말이 안 되고 특히 오늘요 하태경 뭐라 했냐면 아니 한동훈이가 나면 험지고 내가 나면 험지가 아니냐. 아니 제가 한동훈 장관이 종로 나가라 했죠. 근데 그게 험지라가 나가라 한 게 아니에요. 종로 중구 합쳐지면 정치 1번지로서 바람을 일으켜달라.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이겨요. 따라서 이런 어떤 이게 정치 1번지로 바람을 일으켜달라는 뜻으로 한동훈 장관이 나가야 된다 했지. 근데 험지니까 한동훈 장관 나가라 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한동훈이가 나가면 험지고 내가 나가면 험지 아니냐. 이 무슨 말장난입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하태경 의원 마포을에 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안민석 잡으러 오산에 가든지 아니면 저 강북에 가든지 그게 희생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태경 의원이 한동훈 장관보다 더 못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비교합니까? 거기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이은주님께서 하태경 의원님 안물 안궁 그러셨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김유정 의원. 예, 좀 빨리 결정해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과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의 부상에 하니까 이제 초조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었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연말 전국의 예산이니 뭐니 이제 이런 거 특검이니 다 탄핵 이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이슈에 묻힐까봐 지금 종로 이러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긴 한 것 같은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다음번에 종로가 그대로 국민의힘이 갑니까? 그거 생각하면 나름대로 하태경 의원은 계산했던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최재형 의원이 현역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대표적인 비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이 결국에는 험지 간다더니 이제 비윤 쳐내냐 이렇게 비판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종로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매번 그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패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약간 엎치락뒤치락 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간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이 많이 또 이기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나름 종로라는 상징성 가지고 뭐 우리가 다음번에 이긴다는 보장 없다. 그러니 내가 나가겠다. 뭐 이렇게 계산한 걸 수도 있겠죠. 어찌됐거나 이 11월 중순 이후 연말 전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은데 본인이 부산 안 나가겠다고 결단했는데 본인 이슈가 자꾸만 묻히고 있으니까 나름 계산해서 발표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문석 박사 세 분 말씀 들어보면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 선언 그렇게 뭐 좋은 카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나는 그런데 그 진짜 그 잔머리의 대가 하태경 의원이 왜 종로를 던졌을까 진짜 고민을 해봤어요. 예. 당장 튀어나온 이야기가 홍준표 같은 경우는 주사파가 갈 때가 아니다. 얼마나 국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하태경인데 아직도 주사파 꼬리표를 받으면서 주사파가 갈 곳이 아니다라고 일단 때렸어요. 윤핵한 호소인 하태경이 비윤한테도 친윤한테도 완전히 그 왕따를 당하는 서글픈 현실을 여러분은 보는 건데요. 그러면 왜 하태경이 종로를 던졌을까? 언뜻 생각해보면 하태경 입장에 있어서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이 정청래하고 넣어봐도 안 돼. 강북에 웬만한 데 다 안 돼. 강남은 줄 가능성이 없어. 수도권 전체 다 쳐다봐도 웬만하게 넣어서 자신이 부산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는 명망가 셀럽 정치인과 붙어야 되는데 이쪽 저쪽 다 넣어보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못 먹는 호박 찔러나 보자 하면서 종로를 찌르면서
다시 한 번 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언론의 이슈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는데, 이거는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는 거의 정치적 자해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내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하태경 의원이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 지역구 부산을 버리고 수도권 와서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했을 때 뭔가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 이런 거를 좀 보여주겠거니 했는데, 종로 얘기가 하니까 조금 뜬금없기도 하고, 저게 본인 내려놓는 것인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 선언했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도 자신 지역구인 용인정에 불출마하고 험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좀 돋보이는 발언을 많이 했던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일단 발언을 먼저 들어볼까요?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습니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에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과 눈앞의 이익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정당인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인가?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당인가? 우리 당의 본질을 지킵시다. 당장의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전통입니다. 저부터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유정 의원, 지금 이탄희 의원 발언을 쭉 들어보면 뭐 이렇게 당을 살리기 위해서 험지 출마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탄희 의원이 그동안에 연동형 비례제도 비판을 많이 했지요. 예. 그것 때문인가요? 연동형 비례제 비판이 아니고요.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자는 거죠. 네네네. 예. 사수하자는 거고, 예. 뭐 민영배 의원 포함해서 뭐 이렇게 한 40여 명 의원들이 또 원칙 지키자, 이렇게 또 주장도 하고 있죠. 또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제 그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하자, 또 다당제 가야 한다, 독일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두 분이 주장하셨던 그 뜻을 이어받자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좋은데 이제 사실 선거 목전에 두고 명분과 실리 싸움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도 그렇고 의원 개개인도 그렇고. 그런데 용인정 굉장히 좋은 지역구 아니냐. 표창원 의원 지역구였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이제 민주당 사실상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편한데 그 문제 없는 곳에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 하냐라는 이제 일부의 비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내가 정치적 뭐 다 걸고 지키겠다, 이 원칙을 좀 지킵시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이제 저렇게 그 현재 지역구의 불출마 선언까지 이어질지는 몰랐어요. 더군다나 당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그쪽으로 간다면 저는 직을 걸겠습니다도 아니고 선제적으로 이걸 내려놓는 거를 한 셈인데, 이후에 이제 어떤 험지에 어디에 가서 국민의힘 누구랑 이 겨루게 될지도 궁금한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굉장히 사실 무난하고 어렵지 않게 재선 가도를 갈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저렇게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쉬운 결론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일단 본인이 관철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정치적 명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저는 존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영인정 지역구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이 많이 갈리네요. 아직 아니다, 사랑합니다, 진정성 응원합니다, 사탄이 맛 제대로네, 뭐 비난하는 거 정신 차려라. 제가 한마디. 예, 저,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하태경보다 이탄희가 더 황당한 게요. 예, 용인정이 따뜻한 데니까 민주당 버리고 더 험지로 보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탄희 주장이. 그렇죠? 이탄희 의원이라고. 예, 의원 주장이 예. 더 내려 험지로 보내달라. 용인정을 버리고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는요, 어떻게 전략을 보느냐면 강남이 텃밭이고. 국민의힘 당원이세요? 당원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전략을 잡아요.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그래요. 예, 뭐 저 보수 편을 넣어서. 예. 근데 강남이 있고요. 그 밑에 전략적인 분당이 있어요. 갑을. 그 밑에 용인정이 있어요. 수지입니다. 부자 동네예요. 이 말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해볼 만한 지역이다. 용인은 시장이 이상일입니다. 이상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탄희는 용인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딴 데로 옮기려 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용인정보다 험지가 어디 있느냐? 이탄희 의원 보고 강남 서초로 가라면 갈까요? 강남 서초는 용인보다 험지 맞아요. 이탄희 의원 입장에서는. 자, 강남 서초로 가라면 갈까요? 아니면 저 대구 경북 가라면 갈까요? 부산 경남 가라면 갈까요? 이거 외에는 용인정보다 험지가 없어요. 이탄희의 고향이 전라도 강진입니다. 나 용인정 버리고 험지 갈 테니까 전라도 보내달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서변, 예, 저는 어디로 더 험지로 가려는지 그것부터 밝혀보라는 거죠. 서변의 해석은 하태경 수준의 아주 작은 꼼수고요. 뭐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이탄희 의원이 좀 취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취해 있다. 취해 있다는 느낌 드는 게, 이 고시 출신 판검사들은 정치가 좀 우스운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시험도 잘 치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선거구제 문제를 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토당치 않아요. 우리 김유정 의원님도 살짝 이제 착각을 하셨는데,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은 연동형이 아니고 중대선거구제였습니다. 중대선거구제였다라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요, 옳고 그름이나 선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임의 룰일 뿐입니다. 그 당시에 적합한 제도가 있고 완벽하게 좋은 제도는 없다라는 것이 정치학하는 전공자들이 합의된 겁니다. 훌륭한 제도도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가 가능한 제도가 가장 현실적인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의 해체를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라고 이재명 후보는 대선 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라고 봐야 됩니다. 이탄희 의원은 지금의 시대 정신이 다원주의적인 정치 세력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의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당은 전략적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탄희 의원은 자기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중한 국회의원 자리라는 것을 던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취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탄희 의원이 대선 주자에 들어가서 막 여론조사에 이름이 올라가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작동해서 나도 승부수를 던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작동했다고 보고요. 조금 더 정치를 진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특강해드리겠다, 이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탄희 의원을 소개할 때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는데,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이제 취해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걸로 좀 인기나 지지가 올라가니까 좀 오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예. 그를 선거구제 가지고 지금 배지 던질 가보시면요, 윤석열 정부 퇴진에 대해서 배지를 던지고 촛불 집회에 나와서 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인식님, 이탄희 의원의 말씀은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너무 빠르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때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이은주님도요, 병립형은 현실이고 연동형은 이상입니다. 현 시점 지상과제는 정권 심판입니다. 연동형을 선택하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민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현실적 타협일 망정 병립형으로 가야만 정권 심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의원님을 존중하지만 지금은 이 상을 잠시 미뤄둘 때라 생각합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양문석 박사께서는 이탄희 의원의 이 결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좀 뜬금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초선 의원이 대통령 그 차기 대통령 후보군에 오르면서 여기에서 이상한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선거룰 문제는 그 제1 목적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타격해 갈 것인가. 국회에서는 탄핵의 문제, 그 다음에 아스팔트에서는 타도의 문제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복무하는 선거 제도가 제1 가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두 번째, 야권 연대로 그 판을 펼칠 것인가, 안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 돌파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병립형이나 준연동형에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것이 가장 그 효율적인 투쟁이 될 것이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야권 유일 후보라고 보는 이재명 대표가 상처받지 않고 순조롭게 이런 선거룰 문제를 풀어내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원칙을 던졌던 거죠. 하나는 윤석열 정권에게 얼마만큼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종선판을 만들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야권 유일 후보로 부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상처받지 않고 국민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쪽으로의 그 룰 변경이나 룰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자신의 룰을 던져놓고 안 받으면 나의 직을 걸겠다. 그리고 자신의 룰을 던져놓고 이것이 원칙이고 상식이고 기본이고 팩트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와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 시대 정신과 지금의 시대 정신은 달라졌죠. 그 당시 시대 정신은 말 그대로 동서화합의 문제, 지역 분권의 문제면 지금은 윤석열 검사 독재, 탄핵 또는 타도의 문제가 야권에 있어서 제1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멈춰님이 패널이 거짓말해도 됩니까? 서변 가짜뉴스 이탄희는 서울 출생이다 그러는데 인터넷은 강진으로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원적지나 뭐 이런 데인 것 같아요. 강진은. 저는 모르려고 그분 인터넷 보는. 예. 근데 이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도 훌륭하긴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치 플러스에서 전략이 늘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고려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또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국회의원들이 큰 정책이나 이게 뭐 직을 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존경하는 박세일 교수 서울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세종시 특별법 통과될 때 국회의원직을 던졌습니다. 이탄희 의원 만약에 뭐 병립이 어떻고 연동이 어떻고 소신이 있으면 직을 던지세요. 국회의원직을 던지세요. 그냥 불출마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를 더 험지로 보내달라. 그럼 어디 보내달라는 거예요? 뭐 전라도로 가겠다는 건 강남 서초로 가겠다는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그게 없잖아요. 대구로 모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직을 던지는 거는 좋은데 험지로 더 보내달라 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 솔직히 어딘지 거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제 앞으로도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태경 의원, 이탄희 의원 두 사람이 이런저런 정치적 선택을 했는데 공통점이 좀 뜬금없다. 가인 것 같습니다. 홍거운님, 이탄희 의원 취한 것 맞는 듯 그런 걸 주셨고요. 허평파님은 취한 건 좋은 것이요.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 몇 분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목화여인님, 집에 불 났는데 씨앗부터 뿌리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힘을 합쳐서 불을 끌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네요. 나채덕님, 너무 몰아세우지 맙시다. 배워가도록 잘 가르쳐 주세요. 고영마님, 지금은 분탕질로 보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 목화여인님 비유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집에 불 났는데 씨앗부터 뿌리자는 것 아니냐.
그래요. 일에 선우가 있는 거죠. 목화여인님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부분,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 정부의 장관 가운데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행보 처신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하는 것은 진작에 정치인을 넘어섰죠. 전국 돌아다니면서 사인하고 사진 찍고, 유명한 배우 만나서 사진 찍은 거 고등학교 앨범 사진까지 이렇게 돌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발언입니다. 발언이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요?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여기에 빗대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런 표현, 그건 좀 제가 봐도 과하게 들리는데, 원래 좀 아까 이준석 싸가지 얘기했는데 한동훈 장관도 발언하는 게 좀 싸가지가 없는 게 참 많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세대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격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싸가지 없는 거는 싸가지 없는 거지만 격조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야 이제 인품의 문제고 또 가치관의 문제니까 제쳐놓고, 일단은 법의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 9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사는 아니지만 특히 그 공직선거법 9조 2항에 보면 검사나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 누가 봐도 그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보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장관직에 있지 않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 만나서 당내 문제 발언하고, 이거 적절합니까? 이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장관도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먼저 한동훈 장관 발언 하나 들어보시죠.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다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박진영 부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탄핵 사유예요. 저는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한동훈 장관이 특정 정당을 적시해서 발언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당에 와가지고 본인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상의하는 것도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전부 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탄핵이 됐습니다. 물론 탄핵은 기각됐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라는 직의 문제를 걸 만큼 경중의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원희룡 장관은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고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임명된 공직자가 이 정도 이야기했다면은 저는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상권분립 정신이 지켜지고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박사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서정욱 변호사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그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야 또 그 그럴 것 같죠? 예,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말씀 먼저 들어봅시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 발언을 너무 압축한 것 같아요. 그때 열린우리당이 일당이 됐으면 좋겠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다하겠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이 정도 가지고 한동훈, 원희룡을 탄핵할 것 같으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보다 약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을 좀 개정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정무직 장관은 정치적 어느 정도의 중립성을 좀 이렇게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바른 정도는. 법을 개정하는 게 맞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좀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 박범계 장관도 나는 장관보다 민주당 의원직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까지 발언했거든요. 따라서는 이 정도 발언을 가지고 명백하게 탄핵 사유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과하다, 저는 이래 봅니다. 서 변호사가 법조인인데 법을 잘 몰라요. 이게 대통령제 국가하고 내각제 국가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내각제 국가의 강요들은 정치적 발언을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헌법이 이상하게 내각제적 요소가 짬뽕이 되다 보니까
장관이 국무위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순수 대통령제에는 장관이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원희룡 장관도 국회의원이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국회의원이 아닌 그냥 임명된 장관일 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정치인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관행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법을 바꾸자면은 오히려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이 못 되도록 해가지고 국회가 행정부에 종속되는 과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또 아니 이제 정치 본색 화요일 나오면 서변 해설서 또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변이 말을 하고 나면 제가 해설하는. 서변이 제가 또, 아까 소개해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어떤 예. 분이 예. 제가 그것 그러면 지금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참 이거 너무 많이 보내주시니까 이거 찾는데 많이 걸려. 서 변호사님 인기 폭발이네. 국어 사전에 예. 서변스럽다 이거 하나 만들자고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서변이 박진영 부원장 이야기를 꼭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한 개만 탁 잘라 먹는 이제 특기가 있어요. 지금 박진영 부원장이 두 가지 이야기했었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그 다음에 대통령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발언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큼의 그 무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발언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사한데 문제는 대통령의 무게와 장관의 무게는 다르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선출직이고 말 그대로 장관은 그 임명직이잖아요. 그랬었을 때 장관의 발언들은 훨씬 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서변이 그 박진영 부원장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설득하고 끊어먹고 박진영 부원장의 이야기가 혹여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행태들을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희룡, 그 다음에 그 한동훈이 첫 번째 급대가리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2의 윤석열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몸집을 키웠고 공격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비중을 키워갔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한동훈이 민주당이야 멍청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탄핵시켜달라. 그래서 나의 정치적 비중과 몸집을 키워달라 하고 계속해서 민주당에게 호소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야당으로부터 더 많이 얻어맞는 사람이 여당의 지지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정치적 노림수를 계속해서 한동훈이 던지는데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진영 부원장하고 입장을 같이 합니다. 탄핵시켜달라는데 탄핵시켜줘라. 왜 그러는데? 탄핵시켜달라고 하면 탄핵시켜주세요. 제발 민주당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한동훈의 몸집을 키워줄 것 같아서 탄핵에 대한 부분을 주저하고 중도의 역풍을 걱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초반대를 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 한동훈이 전체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이 이상 가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렇게 탄핵을 해달라고 애원하는 탄핵 호소인한테 탄핵시켜 주세요. 저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박진영 부원장 지금 탄핵안 의결을 하려면 발의하는 절차가 있고 이렇게 시간이 좀 있지요. 네네.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하는 게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하고 직통으로 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저렇게 하다가 탄핵안을 발의하면 곧바로 그냥 사표 내고 수리해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 그런 식으로 할 거야 해서 이게 일사천리로 당일날 본회의 열어서 그날 아침에 발의해가지고 딱 통과해버리면 네네. 제대로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탄핵 때에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황운하 의원이 그런 식으로 이제 출마가 가능했고 탄핵이 돼도 예, 탄핵 때는 탄핵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탄핵 그러니까 범죄를 짓는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냥 자리에서 해임되는 거거든요. 아니 직무가 정지가 되죠. 직무가 해임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 해임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피선거권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 출마는 할 수 예, 있다.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저는- 장관직을 수행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 정당 소속이니까 우리 예. 민주당 지지자들께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 야당의 국회의원들하고 싸웁니다. 그 정말 잘못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싸우는 거 잘하다고 우리 칭찬했죠. 그거 정말 잘못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편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원칙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의 참모로서 존재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어떤 엉터리 이야기를 하든 때로는 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없이 낮은 자세로 들어야 되는 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인 겁니다. 그거는. 왜냐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그 다음에 장관이라든가 참모들은 단순히 임명된 참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똑같이 되받아서 이런 상황에 오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법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게요. 탄핵을 하면요. 사표 수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사표 수리를. 따라서 저는 탄핵하면 이게 출마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탄핵 의결이 보고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4시간부터 72시간 내에 표결합니다. 그 24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때 한동훈 장관이 사표 내고 수리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못하는 거지 저는 탄핵이 의결되고 나면 사표 수리 안 되면 출마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관처럼 뭐 대통령하고 한 라인이 없으면 어렵겠지만 우리가 예상하기에 왜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 바로 그냥 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김주정 의원 아마 그런 것도 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대통령의 용인 없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미 정치인으로서 그쪽 편에 서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 라인이 한 개만 있습니까? 적어도 복수로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는 뒷배가 든든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이야 바보들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 명백하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하면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좀 떳떳하려면 장관직 빨리 물러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를 하는 게 맞지, 이거 너무나 비겁한 꼼수를 연일 계속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김명수 합참의장 20번째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파리에서 지금 임명을 한 건데 대통령이 학폭 문제 여지없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인사검증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그조차도 제대로 못하면서 초기에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에 둘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리가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조차도 못하고 있고 그냥 우린 검증만 해서 넘긴다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그 정도로 할 거면 인사혁신처로 넘겨라. 그게 합리적인 거다. 왜 니네가 다 붙들고 하느냐 이랬는데 본인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못하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는 것. 이거 대통령이 용인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저에게 10초만 말씀드리면 원희룡이나 이런 원희룡 장관은 중간 개투고요. 한동훈 장관에게 마무리 투수입니다. 시점이 순차적으로 올 거예요. 아마 원희룡 장관이나 다른 장관이 10명이 바뀌어서 노고,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최대한 미뤄서 1월달 돼서 아마 이게 원포인트 개각으로 늦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투수예요. 서정욱 변호사 이야기가 이제 그 여권 내부에 또는 용산 내부의 이야기로 듣는 대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어제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좀 달라요.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게 던졌던 원 미션 딱 한 개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구속시키라. 그랬는데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하면서 용산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제가 어제도 다시 이제 들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라인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언어와 단어에 있어서의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경제가 문제야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경제가 문제야 멍청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경제가 문제야 야 이 돌대가리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이 내용의 강도와 폭이 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보야까지는 정치적 언어로 미국에서 선거에서 썼기 때문에 용인이 되는데, 바보야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멍청아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선을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스투핏의 멍청이도 들어가니까 뭐 그거야 뭐 그렇게 합시다만은, 서정욱 변호사하고 양문석 박사가 용산의 분위기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봅시다만 그래도 저쪽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신뢰가 떨어져요. 아까 저기 제가 그 한동훈 장관 탄핵됐을 때 출마 문제 제가 최근에 거기 몇몇 전문 변호사들하고 제가 토론하거든요. 제가요 출마 가능하다고 했는데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꼼수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저는 소스 신뢰가 잠깐만 양문석 신뢰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서정욱 변호사가 확실히 채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는데 여기 와서 얘기한 것이 그대로 적중이 안 된 경우는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행 장관 같은 경우에 끝까지 밀고 간다고 얘기했는데 바꿨잖아요. 아니, 끝까지 가다가 그거- 강세구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강서구 해도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기류가 바뀐 거지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전달했을 때는 그러니까 나름 정보가 예.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서정욱 변호사가 우리 스픽스에 일주일에 2번 출연해야 된다고 봐요. 예. 화요일, 바뀌기 금요일.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예. 바뀌는 상황까지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첫째는 서정욱 변호사가 시간이 안 되고 예. 둘째는 화요일마다 나 안 보고 나간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것도 보기엔 고민입니다. 가장 지금. 엉터리가 장성철입니다. 가장 엉터리. 전부 틀리더라고. 자, 그렇죠.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매주 화요일 우리가 잊지 말자 시리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 한국인이십니다. 근데 왜 아직도 일본 이름 그대로 쓰냐? 귀화를 했는데 뭐 호유지 한국 이름으로 뭐 할 수도 있는데 호사카 유지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게 더 그 일본과 관련된 문제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돼서 그냥 그 이름을 호사카 유지로 이렇게 고수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잊지 말자 독도, 이걸로 잊지 말자 시리즈를 이어갈 텐데요. 잊지 말자 독도 일지, 잃지 말자 독도 일지, 오늘 한번 2부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1부 마치면서 스픽스몰 광고 하나 드릴 건데 먼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철방어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팔고 어제 또 급히 500세트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까지 하기로 했는데 어제 다 팔려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있을 수 있는데 오늘 알려드리기에는 얼마 안 남아있어서 오늘 방어 소개는 더 못해드리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대신 저희가 이제 발빠르게 준비한 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원장이 만든 한방 제품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쌍화차를 준비했습니다. 1+1으로 드리는데요. 김소영 원장이 만든 쌍화차인데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재 9가지 넣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먹어봤는데 확실히 일반 시중에서 파는 쌍화차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몸이 바로 따뜻해지고 추위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타지 마세요. 이게 좀 연하게 한 잔 처음에 마셨더니 좀 약한데 했더니 80ml 그 정도만 타서 드시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최저가의 무료 배송으로 1+1 2박스 총 100포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 잔씩 드시다 보면 겨울이 훌쩍 지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들 구매하셔서 한 잔씩 드시고 이럴 때 김준혁 교수가 계시면 좋은데 동의보감 설명도 해주고. 아니, 달걀 노른자 하나 떨어뜨려. 근데요, 이거는 제가 압니다. 우리가 쌍화차 감기 걸렸을 때 마시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꼭 그렇지 않고 이걸 계속 마시면 면역력이 강화가 되는 그런 장복. 예. 네. 매일 드셔도 좋대요. 술도 장복하면 늘어요. 마치겠습니다. 자,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곧바로 이어지는 호사카 유지 교수와의 대담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예,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네네네. 예.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독도 문제 또 뭐 다시 관심이 쏠리니까 인터뷰라든지 이런저런 섭외 요청 많이 들어오시죠? 예예. 조금 들어오고 주로 어떤 있습니다. 것들을 많이 궁금해합니까? 역시 이 정권의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이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금까지도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독도 문제를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일본 마지막은 독도를 결국은 일본 영토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독도에 대한 입장이 확고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일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일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가 독도까지 저러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국민들 걱정이란 말입니다. 예. 저도 걱정하고 있고요. 걱정할 만하죠, 지금. 예. 일본 쪽에서 한국하고의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위안부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간제징용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독도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하여서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위안부 문제 요새 다시 조금 불거졌지만 기본적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끝났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본의 입장은. 그리고 간제징용 문제는 제3자 변제로 사실 올해 3월에 한국 정부가 그냥 모든 것을 내준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볼 때는 마지막 남은 큰 문제는 독도다. 예. 예, 이게 일본 쪽의 입장이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라는 것이 이게 아베 정권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그것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 일본의 반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정부가 그런 것은 없겠지만, 예, 아직까지는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를 넘기고 이게 일본 것인지 한국 것인지 확실하게 하자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한국 정부의 중심이 아니더라도 일각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현재까지의 한국 정부에서는 보수든 진보든 전혀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본의 반침 그대로이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우리가 잊지 말자 시리즈로 독도를 잡은 거 어떤 걸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였냐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났을 때 밥 2번이나 먹었잖아요. 네네. 두 번째 식당인가 첫 번째 식당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이야기를 꺼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듣고만 있었다. 그게 일본의 마이니치인가 산케이인가 어디에서 보도가 됐지요? 보도했습니다. 예. 그 뒤로 혹시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발언을 윤 대통령한테 꺼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후로 어떤 언론에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그래도 NHK도 보도를 했고요. NHK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변의 사람들이 전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들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항상 그래서 국회가 있을 때마다 시정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1002명. 그러면 어딘가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교 전서라든가 방위 팩소에도 독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역시 일본의 일관된 입장, 독도는 일본 영토이고 한국을 설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 논란이 됐을 때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무식해서 당한 거예요. 이 네. 독도 문제는 항상 일본이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우리 프로토콜이 있어요. 아예 딱 준비된 답변이. 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렇죠. 딱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법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걸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이야기를 보면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국민 감정을 생각한다면 어따 대고 지금 독도 얘기야 나 밥 안 먹을래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건 잘했다고 박수를 받겠지만 그렇게 하지도 않고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 술만 마시고 있다? 이건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주 그 강력한 태도에 나가지 않더라도 말로 그거는 그 전혀 여기서 그 말할 내용도 아니고 독도는 뭐 당연히 우리 것이니까 일본이 그냥 물러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독도는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냥 물러나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든지. 보수 쪽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온 것인데 보수나 진보나 독도 문제가 아니라 상관이 우리 입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어디 정부에 따라서 달랐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헌법에 우리 영토 조항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 현 정권 일각에 뉴라이트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뉴라이트의 어떤 학자, 대단히 유명한 학자의 책을 보면 예.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증거가 없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거는 국제사법재판소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뉴라이트, 특히 친일 뉴라이트, 뉴라이트라는 거 해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 친일 뉴라이트들의 이야기를 혹시나 윤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가 일본 것인지 한국 것인지 오히려 깨끗이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한일 관계도 더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친일 뉴라이트 생각은 독도를 아예 일본에 주더라도 일본하고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 그러면 합니다. 뭐하러 독도만 줍니까? 아예 대한민국을 주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한미일을 그 하나로 한다. 그거 뭐 그 한국이 그냥 일본의 아래로 들어갔어. 그냥 그 미일 관계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실. 도대체 그러면 친일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한일 합방도 잘 됐고 뭐 오히려 한일 합방이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단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사상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그 신자유주의 견제론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또 하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단점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식민지 근대화론만 하고 그 뭐라 할까? 그때 스타르트했다라든가 한국에서 예. 많은 것이 스타르트해가지고 피해를 입고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요, 간제징용 문제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그러니까 인권적인 부분은 완전히 그 단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제 이야기지만 친일 뉴라이트의 사상은 파쇼적인 부분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국가만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만 생각하고 거기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게 그러니까 파시즘, 나치즘하고 통하는 부분들이 친일 뉴라이트 사상에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변제 같은 것도 그러한 사상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사법적인 그 권리를 사실상 박탈한 것이
제3자 변제 아니고 현재도 내면 전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진일 뉴라이트는 판초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그러한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친일 뉴라이트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자들은 같이 이 하늘 아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은 뭐 도착 외교라고 그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요새 그 사람들은 진짜 일본인이 아닐까? 일본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하러 여기서 살고 그냥 있는지 극적이 모르겠어요. 한국이지만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남은 일본인들이 불법적으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한 그럴 의심이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친일파 자식들일 거예요. 그 되는 그러한 느낌마저 듭니다. 사실. 우리가 왜 걱정을 하냐면은요.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서 독도 문제 얘기가 나와도 아무 말도 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 정부가 독도 홍보 예산을 줄였어요. 예. 홍보 학술 사업 예산안을 13%나 줄인 겁니다. 네네. 일본은 오히려 늘렸더라고요. 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지 지금 저 독도 문제에 대응하는 게 지금 동해 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막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이 생겨도 그냥 가만히 있고 정말 저러다가 독도 날아가는 우리 저 넘기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할 정도 아닙니까? 요즘에 한 누리꾼이 이 독도 주권수호 예산 삭감하고 독도의 날 행사도 조용히 치르고 이런 것을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독도 챌린지 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 들어보셨죠? 예, 예. 그 영상 그러면 한번 보고 네네. 얘기하실까요? 네. 예. 아, 영상은 없구나. 예. 그 독도 챌린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그거 쭉 그 X 예.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독도에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에 맞춰서 여러 춤이나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바로바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역사 왜곡 대응 예산도 많이 줄였더라고요. 예, 뭐 왜 이렇게 70% 정도 예. 줄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올해 20억에서 내년에 5억 3천이에요. 4분의 3이 줄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예. 줄어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부가 정말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본하고 관계 개선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그러나 일본하고 부딪히고 있는 역사 문제라든가 연도 문제라든가 이것은 그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한꺼번에 그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본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그 한국하고 그 대립하는 부처하고요. 한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부처를 나누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외무성은 좀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부분이고 관방장관 라인은 그 이게 역사존을 해야 된다. 예. 그 한국하고.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간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까지 끝까지 역사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한국을 이겨먹겠다. 그리고 외무성 쪽은 그래도 의호 관계를 그 다지겠다. 이게 일본은 투트랙이에요. 근데 우리도 투트랙이었잖아요. 예. 투트랙. 이게 지금 완전히 그 흐지부지 돼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원트랙. 예. 바로 일본하고 그냥 관계 개선만. 그러니까 대립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좁자. 이거는 정말 그 전체성을 완전히 그 내던져버리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 것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독도 네. 문제도 그렇고 역사 왜곡 대응 예산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다 그러는데 허사카 유주 교수님은 지금도 매일 그 일본 언론은 이제 관심 네, 갖고 계속 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시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매우 좋게 말하면 관대하게, 나쁘게 말하면 그냥 다 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이완용도 이해할 만하다. 심지어 뭐 식민지 한일 합방의 근대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홍범도 장군,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목숨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 신경 쓰여가지고 그 형사함도 육사에서 치운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일본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 언론이나 또는 뭐 보수가 아니더라도 일본 언론들이 한국 정부 변하고 있다, 또는 뭐 상당히 바람직하다, 막 이런 식의 논평이나 기사 논조가 좀 보입니까? 예,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문제는 지지율이 좀 너무 낮다. 지금 뭐 기시다의 지지율이 더 낮아졌는데. 기시다 더 낮잖아요. 예, 그러나 3월이나 4월쯤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쪽만 계속 내려간 거죠. 기시다 만난 이후에 계속 내려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서 도와주자. 오. 예. 이거 처음이거든요. 한국 정부의 대통령을 도와주자.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글을 쓴 데가 있어요? 예. 오. 그리고 확실하게 일본 정부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촌리를 역임한 사람들을 이쪽에 많이 보냈어요. 예. 스가촌 촌이라든가 아소촌 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고위급으로 많이 이쪽에 보내고 세미나나 하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진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 스가나 아소 전 총리가 우리나라 오면은 우리나라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상 특히 아소는 싫어하잖아요. 예. 네, 일본의 그쪽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전리급이 가면 예. 그쪽에서도 도와주는 거다. 예, 많이 좋은 인재를 보내줬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해서 특히 3월, 4월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효과가 없으니까 요새는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일본에 이렇게 한없이 무력하고 그러는 이유가? 물론 미국하고의 한미일을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내용에서 한국의 주장을 좁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정권에 들어갔다. 그 일각에는 진짜 뉴라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장관이 아니더라도 여러 국가의 연구소라든가 기관의 기관장에는 요시다 쇼인을 존경한다라든가, 요시다 쇼인은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입니다. 예. 예, 한국 침략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한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사람이 어디 기관장으로 들어갔어요. 이러한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일본의 사상, 일본의 네. 극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에 들어가서 윤 대통령의 생각을 포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일본을 좀 좋아했다.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모르거든요. 사실. 그리고 부친한테 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좀 있지만, 그러나 사상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그래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저는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때는 상당히 진일적인 제안이 대통령에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상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일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원칙이나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서 걱정인데,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는 거죠. 기본. 예, 아무리 그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은 한국의 전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포스의 일각에서는 반대하지만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기원이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독도는 확실하게 한국 연도이고요. 그리고 간제지원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것은 일제강점기가 불법이었다라는 부분. 지금은요, 오히려 일본의 주장,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라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일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일본하고는 그 사이좋게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전체성, 국가의 전체성 부분까지 일본에 내준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교수님 귀화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20년 전. 20년 되셨죠. 한국에 온 지는 35년. 예. 그 우리나라에 오신 뒤로 이제 귀화하시고 그랬는데, 정부,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이런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특히 독도 문제는 확고하고 불변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참 의식이 있는 일본 출신의 학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셨을 때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성원하고 지지해 줬고, 역대 정부, 어느 정부에서도 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교수님한테 의견을 많이 구했는데, 혹시 이 정부 들어서서 좀 대접이 달라졌다거나 인식이 좀 달라졌다거나 이런 것 좀 느끼십니까? 많이 느끼죠. 그래요? 예. 먼저 예를 들면 뭐 가끔 KBS라든가 MBC 거기에는 제가 불려서 나갔지만 YTN이라든가 특히 연합뉴스, 예. YTN은 초기에는 많이 불러줬는데 요새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연수원에서는 제가 독도 문제를 강의하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 2주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은 지금 이 정권하고 대립하고 계시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시지 말라고. 취소한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예. 네, 그거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제가 경고를 많이 했어요. 예. 그쪽에. 예, 녹음도 했다. 그렇게 하면서. 예, 예. 네. 아, 실제로 느끼시는군요. 그렇죠. 그거는 확실하게 느낍니다. 아니,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독도 문제라든지 한일 관계 여러 문제들은 이게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나라의 그러니까요. 정체성이고 우리 국민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우리 나라에. 그렇죠. 특히 독도 문제는 연도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일 중에서는 연도를 지킨다라는 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럼요. 그 연도를 포기한다이면 대통령의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 재산 그리고 연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게 대통령의 하나의 일이거든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현재까지는 사실 국민의 생명 부분은 이거는 전제 일으키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연도는 독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임기가 아직 2년 반 이상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2년 반 정도 남아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생명 이거 전제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뭐 그 합의를 일부 파기하거나 맞대응 해가지고 북한이 파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한반도를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인데도 이것은 오히려 한국의 소울을 지키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독도, 그러니까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라고 하는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하고 있죠. 네, 일단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지금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될 판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고.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1년에 10시간 이상 독도 문제를 강의해야 된다. 예. 이거 좀 있었는데 그게 요새는 좀 없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서는 가끔 저를 불러요, 지금도. 예.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교육을 좀 해달라라는 면에서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의식이 떨어졌습니다. 독도에 관심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청소년들이. 독도뿐만 아니라 일본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럴 텐데 그때마다 좀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예, 보니까 고맙습니다. 기시다도 곧 날아갈 것 같은데 언제쯤 날아갈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네. 뭐 엊그저께 여론조사 보니까 20% 아래로 떨어졌더라고요. 기시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극우방아 존리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 아베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면 한일 관계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거기 극우입니까? 완전한 극우입니다. 아. 오히려 아베보다 더 하는. 예. 완전 극우군요. 예. 고노 탐화라는 위안부 문제 간제성으로 인정한 이것을 완전 무효화하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야스쿠니 신사는 촌리가 돼도 계속하겠다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헌법을 개정하여서 일본군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러한 아베보다 간성의 요성이 있어요. 지금 기시다 총리한테 그렇게 공들여 놓고 참 그만두면 또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오므라이스 값이 아까운데요. 오늘 우리 호사카 유지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성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라벤더님이요. 교수님 건강 유지, 신변 유지, 압수수색 당하지 마시고 방송 열심히 하세요. 이은주님,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외롭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싸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애국 국민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의를 위해서 옳은 말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또 많이 보내오셨는데 다 소개는 못 드리고 이런 성원의 고맙습니다.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아이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정어리 한 명 추가요 아이디 쓰시는 분 역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이런 글 주셨는데요. 예, 저희들이 하여튼지 잊지 말자 시리즈 계속하면서 깨어있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사카 유진 교수님 모시고 잊지 말자 독도 살펴봤는데 참 잃지 말자 독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